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희신입니다. 네, 오늘 미국이 토요일이지만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에서 발생한 백인 경관에 의한 흑인의 죽음 때문에 어제 금요일 밤이었는데도 굉장히 시위가 격렬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주에서는 주 방위군을 500명을 미니아폴리스에 파견을 했지만 결국은 컨트롤하지 못했고 거의 전국적으로 시위가 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위가 이번에 꼭 미네소타주의 미니아폴리스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백인 경관에 의한 흑인들에 대한 가혹 행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녹아 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흑인들도 많고 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가운데 흑인, 라티노 이렇게 소수 인종들이 백인에 비해서 많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작용이 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시의 시장은 아니 그 사건이 어때서 잘못한 걸 하나도 나는 발견하지 못하겠는데 미시시피주의 한 작은 도시의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시장이 사임을 하는 일도 있고 기본적으로 쭉 그 맥락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것이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어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있었던 그 레이티스트 뉴스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흑인 이 남성은 46살이고 거의 구분되는 그 비디오에서 한 3분 정도는 움직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몸이 움직이기 전, 말하자면 그 숨이 끊어지기 전에 돌아가신 어머님의 이름도 불렀고, 그리고 아이가 있는 두 아이의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큰아이는 22살, 작은아이가 6살이라고 하던가요.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어머니 아이들 이름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은 채 몇 분을 계속 그 백인 경관이 이 남자의 목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디오가 세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코비드 19이 발생하기 전에는 일했던 사람이고요. 뭐 6피트가 넘는 그 키에 식당 겸 그 댄스 그 레스토랑에서 바운서를 했으니까 말하자면 기도 역할을 한 그 체격이 아주 좋은 사람이죠. 최근에 아무튼 일자리를 잃었고 그리고 이 그 가게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게가 신고를 해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체크가 아니라 $20짜리 지폐였는데 위조 지폐였다 해서 이 가게가 또 타겟이 됐어요. 그 $20짜리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 하는 사람들의 분노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케이스에 들어가서 보면은 함부로 재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그 작은 스토어예요. 작은 무슨 C자가 들어가는 그런 스토어인데 이 스토어에서는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가지고 올 때 모르면서 위조 지폐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 가게 주인이 얘기를 했고요. 그런 때 경찰에 연락을 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로 연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남성은 그 $20짜리 위조 지폐를 내고 담배를 샀다고 하죠. 그런데 담배를 사고 동행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킹랏에서 본인의 자동차 SUV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911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온 것이고 가게 주인도 얘기를 하고 가게의 감시 카메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 감시 카메라를 보면은 이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지 않으려고 저항했었던 흔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명의 목격자가 찍은 그런 비디오 카메라에서도 이 흑인 남성이 경찰에게 체포되지 않으려고 저항한 흔적은 없다. 다만 술에 취했는지 아니면 뭔가 조금 취한 흔적은 있었다 하는 그 상태로 이 사람에 대한 것은 끝내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이 남성을 그렇게 누르고 있었던 주변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해고된 그 44살인가요? 경관이 체포는 됐었고 이미 3급 살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3급 안 된다, 1급으로 해라 하는 것인데 미국에서 1급, 2급, 3급 그 살해 혐의가 차이가 있죠. 1급의 경우는 의도가 있었고 살해할, 그리고
꼼꼼하게 시간적으로도 적어도 며칠 이상을 사례를 준비를 했을 때 1급 사례, 아무튼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2급 사례는 사례를 할 의도는 있었지만 계획을 하진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가장 쉽게 미국 사람들이 예를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그 와이프와 어떤 남자가 부적절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다. 이때 이 남자를 정말 어떻게 숨을 끊어놓고 싶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남자를 쳤는데 이 남성이 숨졌다 하면은 의도는 있었으니까 2급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해서 만약에 옆방에 가서 뭔가 무기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살해를 했다 하면 이건 1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옆방으로 가서 뭔가를 가져오지 않고 그 순간 확 참지 못하고 의도는 있었지만 그러면 2급이 되고요. 3급의 경우는 뭐 가장 간단하게 과실치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살해할 의도가 없었는데 살해가 된, 해서 이 경관이 살해할 의도가 없었는데 살해가 된 3급으로 기소가 되니까 가족들이 1급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지금 뭐 해고된 그 경관들도 다 체포하고 더 많은 혐의를 줘야지 된다 하는 것들이 시위대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50만 달러 보석금이 책정이 됐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잘못 드린 말씀이 있어서 하나를 정정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찍은 사람과 이 숨진 흑인 남성이 같이 식당 겸 댄스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목을 조른 이 경관입니다. 그래서 비디오에 찍히고 난 다음에 해고됐고 어제 결국 3급 살인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지만요. 지금 이렇게 됐고, 그런데 말씀드린 그 같은 분노가 있고 그동안도 똑같은 범죄 행위, 경범이든 중범이든을 놓고 백인과 흑인 사이에 그 법집행관들이 대하는 것이 달랐다 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어 왔고요. 이 모든 불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네소타주의 미네소타주가 전체적으로는 가려워요. 백인 인구가 굉장히 많지만 또 소말리아계 이민자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무슬림 여성 연방 하원 의원도 탄생하고 한 곳이 미네소타주인데, 미니아폴리스가 저녁 8시에 통행 금지를 했는데도 아무튼 그 모든 주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고, 주지사의 경우는 지금 1945년 이후에 처음으로 모든 주 방위군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아주 드물게 1992년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의 LA 라이엇, 라드니 킹 사건 이후에 LA 라이엇 때 연방 국방부에서 말하자면 연방 군 경찰을 파견을 했죠. 그래서 로컬 경찰과 함께 진압을 하도록,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었던 military force, military power를 쓸 수 있다고 얘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주 방위군은 주지사가 쓸 수 있는 한 지금 다 생전 처음으로 1945년도 이후에 방위군을 소집을 했는데도 컨트롤이 안 됐고, 그리고 연방 국방부에서 백악관에서 다 회의를 끝냈기 때문에 4시간 안에 이 주지사가 요청을 해야지만 됩니다. 요청을 하면 4시간 안에 국방부에서 이제 군 경찰을 그쪽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까지 지금 셋업이 돼 있고요. 그 밖에 정말 무슨 시골 지역부터 뭐 아이오와의 드모인, 디트로이트, 보스턴, 일리노이, 시카고, 또 인디애나폴리스, 루이지아나의 뉴올리언스, 미라키, 워싱턴 DC, 덴버, 루이빌, 켄터키, 샤롯데, 로스캐롤라이나, 컬럼버스,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의 북쪽의 버클리, 라스베가스, 또 저쪽 다시 또 조지아주로 가면은 애틀란타, 시위가 안 일어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애틀란타에 CNN의 본사가 있기 때문에 그 CNN 본사에도 시위대가 격렬해지고 나서 그 CNN 빨간색 로고까지 결국은 막 페인트 칠도 되고 이랬었던 거죠. 텍사스의 휴스턴, 달라스 전부 흑인 인권을 보장하라 하는 이 같은 시위가 있었고, 디트로이트에서는 청소년이 시위 도중에 사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사이에도 앞서 잠깐 말씀드린 미시시피주의 공화당이에요. 작은 도시이긴 한데 미시시피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마크스라는 그런 그 시장인데 펄이 아니라 피자로 시작되는 그런 도시던데요. 이 사람은 트윗을 월요일 날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시위가 굉장히 격렬해졌는데 그 화요일에 트윗에 아니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나는 비디오를 봤는데 잘못된 것을 하나도 모르겠어. 뭐가 잘못됐어? unreasonable한 것을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여러 차례 트윗을 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잘못을 나는 볼 수가 없어. 비디오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상해. 이런 식으로 이 시장이 그 트윗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unreasonable한 게 없다고 이 시장이 얘기를 하는 게 숨을 쉬면서도 숨 못 쉰다고 말할 수 있다. 거짓말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숨질 때 약물을 과다 복용하거나 심장질환으로 숨진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그건 아니죠. 사람들이 봤잖아요. 몇 분 동안 계속 숨 못 쉬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풀어줘요. 어떤 사람은 그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아무튼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그 포지션은 이번은 아니라는 얘기죠. 페탈이군요. 페탈이라는 미시시피의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페탈의 그 도시의 그 멤버들이 뭐 로스앤젤레스로 말하자면 아마 무슨 뭐 시의원 이 정도가 되지 않나 이해를 했습니다. 시마다 다 그 규정이 그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만장일치로 이 시장 사임해라 하고 촉구를 했는데 이 시장은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사임 안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내가 뭐 그 뜻이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트윗한 것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인구가 1454명밖에 안 되는 곳에 전형적인 미국의 시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작은 시골의 백인 공화당 시장은 똑같은 비디오를 보고 뭐가 잘못했지? 저 지금 숨 못 쉬겠다고 숨 쉬면서 거짓말 치는 것 아니야?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CNN 방송에 그 기자가 체포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켄터키의 루이빌에서도 체포까지는 안 됐지만 이건 또 더 놀라운 사건이네요. 사실 말씀드리자면은 루이빌의 기자는 여자고 카메라 기자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총인 줄 알았어요. 경찰이 딱 이 카메라 기자들을 저격이 아니라 겨냥을 해서 총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라이브 이렇게 카메라에 다 뭐 적혀 있잖아요. 그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자가 그 방송국 안에는 남자 앵커, 여자 앵커가 있었고 현장 기자가 보도를 하는데 지금 경찰이 우리를 겨냥해서 쏘려고 한다 하고는 정말 쐈어요. 그런데 그게 실탄이 아닌 거죠. 고무총인 겁니다. 나중에 그 카메라 기자는 맞았죠. 뭐 6발인가 5발인가 6발인가를 카메라 기자는 맞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까지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미시시피 시장이 그게 뭐가 잘못됐어 하는 이런 내용은 팍스의 보도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흑인이 평소에 거칠어 한국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아마 봐서 미국의 이 같은 그 사법 시스템과 백인 경찰과 흑인 용의자 사이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당하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케이스가 왜 나왔는가, 경찰은 왜 이 같은 케이스에 있어서 많이 처벌받지 않는가, 그 같은 그 팩트 체크를 내일은 조금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박스를 보는 사람은 맞아, 저 시장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숨 쉬면서 못 쉰다고 했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로 숨졌을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족이 부검을 다시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희생자, 사망자의 가족이요. 그리고 지금 주지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네소타주의 백인 우월주의의 우월주의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리고 무슨 마약 조직도 개입될 수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어떤 때는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뉴스를 읽는 법이라기보다는 이 뉴스를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안 드리고 싶은 경우가 많지만 제가 직업상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밝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미니애폴리스 시장 같은 데서도 체포된 사람의 80%는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지사가 얘기를 했던가요? 타주 주민이라고 했던가요? 아웃사이더라고 했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내부는 잘 통제가 됐는데 바깥에서 온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바깥에서 얘기한 사람 이러면 뭔가 의도적으로 시위를 하도록 조직을 해서 순수한 시위대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 많잖아요.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젯밤에 지금은 뭐 멜라니아 여사와 다른 데 갔지만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원래 이런 것이 그 시에서 처음에 무슨 시위가 일어나고 시위는 항상 심각한 시위는 약탈이 따릅니다. 그 약탈이 폭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처음에는 그 시의 관계자나 주의 관계자들이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독재 국가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인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고 지금 그런 얘기를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 말씀은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대통령이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 장관에게 어제 백악관에서 회의를 하면서 미네소타 쪽에 국방부 경찰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부르죠. 보통를 투입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해라 해서 아직은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는 미네소타 주지사가 연방정부에 연방 밀리터리 포스를 보내달라고 요청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1807년도부터 만들어진 법입니다. 뭐 반란군 진압법 이렇게 해서 몇백 년 전이죠. 해서 1992년도 로스앤젤레스에 지금 했고 아마 한 800명 정도를 보내지 않을까 요청을 한다면 주지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로 힘든 한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분열을 막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그 국가의 지도자들은 화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화합을 얘기를 하질 않으니까 또 약탈이 시작되면 슈팅도 시작된다. The looting start 그러면 shooting start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약탈하는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총질이 일어난다 그 뜻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어제 약간 해명을 하려는 듯 하다가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기자회견하면서 질문도 받지 않고 다시 들어갔는데 그 얘기 자체가 when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 이 얘기가 예전에 오래된 1968년도에 마이애미의 경찰국장이 해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대통령이 이 말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위대를 다 시위 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드 애플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군중 심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평화적인 시위가 계속 벌어졌던 것은 대단한 일이고요. 항상 뭔가가 있다니까요. 미국은 총도 있고 칼도 있고 무기로 많이 쓰여지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있잖아요. 해서 68년도에 when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 하는 마이애미 경찰국장이 한 정말 잔혹한 역사죠. 오랜 잔혹사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 미네소타 주지사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위터가 정책 위반이다 라면서 얘기를 하니까 또 마크 저커버그는 왜 이럽니까 정말. 마크 저커버그는 대통령의 그 말이 우리 페이스북에는 전혀 위배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가만히 있던가. 많은 사람들은 또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 원래 저 시위대들이 과격해 잔혹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를 좀 대통령이 됐건 누구가 됐건 좀 이렇게 폭력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 마크 저커버그는 계속 며칠째 대통령 그 말이 어때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직원들이
그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거버그를 마구 비난하는 그 내부 문건이 바깥으로까지 지금 그 유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개도 됐어요. 마크 저거버그가 아주 긴 글을 이렇게 쭉 그 썼죠. 뭐 트위터와 달리 우리는 그 같은 그 포스트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정책 같은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내부 직원들 엄청 지금 비난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백악관에서도 바깥에서 시위가 많았죠. 전부 뭐 이거 뭐 사법 시스템 제대로 해라, 흑인들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뭐 이런 것. 그런데 이제 백악관의 그 비밀 경호국과 백악관에도 이제 경찰이 있지 않겠어요? 시위대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무슨 싸움하고 이러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 비밀 경호대 시크릿 가드 잘했군, 잘했어, 굿잡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두 가지 아주 예민한, 아주 어찌 보면은 그 이슈보다도 when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 보다도 더 예민할 수 있는 얘기를 대통령이 또 했습니다. 비밀 경호국 아주 잘 막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위대가 소리치고 고함치는 것까지는 내버려둬. 그런데 이탈하면 빨리 진압해. 그 어떤 무기가 올지 몰라. 미국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몰라 하면서 정말 이제까지 그 시위대 너희들이 보지 못한 아주 대단하게 사나운 개들도 많고 어떤 무기가 날아갈지 몰라. 이게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 특히 영국의 매체들이 가디안 같은 데는 놀라서 이 내용을 그 보도를 했고요. 어떤 것이 그 너희들을 반길지 몰라, 그릿할지 몰라 이런 얘기를 했고, 담을 넘어오면 백악관의 이 펜스를 넘어오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나운 개와 강력한 무기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없이 전문적인 사기꾼이 아니라 전문적인 시위꾼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아무튼 백악관의 이런 문제가 문제고, 근데 연방 상원에서는 대통령의 친구인 린지 그레이엄이 지금 백인 경관에 의한 흑인들의 가혹한 진압 같은 것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청문회에서 좀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네소타주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 가운데 한 명도 아니고 가장 유명한 정치인이 에미 크로바샤잖아요. 지난번에 예비선거에 나왔다가 결국은 그 사퇴를 한 이 사람이 미네소타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기도 하고 그 전에 그 검사이기도 했고요. 검사 시절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기소 건도 있고 하는데 본인도 철저히 이 문제를 조사를 하겠다. 사법 정의 시스템이 흑인들에게 올바르게 돼 있는 것인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도 대단할 겁니다.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한 400명 정도가 체포됐다고 하던가요. 굉장한 그 시위였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화합이라든가 그런 그 메시지를 지도층으로부터 듣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이 뉴스가 갑자기 화요일부터 빅 뉴스가 됐고 수요일부터 빅 뉴스가 됐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이 이번 주에 있었던 일 가운데 중요한 게 MSNBC의 그 조 스카보로를 증거 없이 마치 그 살인을 했다는 것처럼 한, 더 이상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스텝 멤버가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하고 젊지만 쓰러지면서 졸도하면서 머리에 책상에 머리를 부딪혀서 숨졌다고 하는 뭐 검시 결과 다 나오고, 이것도 사실은 그 팩트 체크를 조금 제가 내일 봐서 시간이 되면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점점 위험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에서 넘버 1, 2, 3가 리즈 체니라고,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입니다. 도대체 이거 대통령 비난을 두 번째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요바노비치라는 라스트 네임을 가진 우크라이나의 대사였었던 직업 외교관이요. 이 우크라이나 그 스캔들 때 대통령에게 협조 안 한다 해서 해고된, 그 해고하고 대통령이 그 요바노비치 전 대사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조 스카보로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거는 용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편인 신문, 월스트리트저널, 뉴욕 포스트, 그리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있었죠. 또 내셔널 리뷰도 사설에서, 전부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 스카보로에 대한 그 공격 같은 것은 이거는 정말 뭐라고 크레이지라는 단어를 넘어서 많이 썼고 공화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신문들은 공화당이 이기길 원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이 어차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언론 매체들이 바탕에 깔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을 안 돕는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maybe 공화당도 본인의 정치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이 범위에서 공화당을 원하고, 공화당이냐 본인이냐 하면은 본인을 위에 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젠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통 작은 정치인은 그렇죠. 내가 있고 당이 있다. 그런데 큰 정치인들은 당이 있고 내가 있고,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당이냐 국가냐 할 때는 국가를 선택을 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다른 성향을 지금까지 많이 보여와서, 그래서 조 스카보로를 공격하는 것은 당에 좋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번 주에 정말 많이 가려졌어요.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이 지금 10만 명이 되고, 그렇지만 할 수 없이 균형을 맞추면서 경제를 오픈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지금 마스크하고 교회인 거예요. 마스크 문제도 지금 문화 전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확 터져 나갈 거니까 제가 마스크와 문화 전쟁이라는 것을 더 분명한 연결고리를 잡아서가 아니라 분명한 연결고리가 잡히는 날 마스크와 미국의 정치 문화 전쟁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교회 부분은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에서, 이게 항상 연방대법원까지 가려면 단계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긴급한 요청이었고 연방대법원에서도 긴급하게 받아들여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케이스예요. 샌디에고 인근에 있는 교회 이름이 펜테코스털, 그쪽 그 파군요. 펜테코스털 처치, 샌디에고 인근에 있는 이 교회의 목사가,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오픈하는 건 좋은데 25% 거리 두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25% 어떻게 하느냐, 이거 종교적인 차별이다 하고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라 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찬성 5대 반대 4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금 이 같은 비상사태에 대중 건강 보건을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같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방대법원이 5대 4, 보수가 5예요. 진보가 4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진보 쪽으로 간 겁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이런 사람들 쪽으로 가서 항상 존 로버츠도 자기가 보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보수의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됐고 임명됐고 보수인 건 분명하지만 큰 문제가 있을 때는 나 개인이 아니라 연방 대법원을 생각하고요. 연방 대법원이 정치화됐다고 밖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본인이 어떠한 그 표를 주고 헬스케어 같은 데 찬성표를 한다던가 오바마 케어 같은 것 유지되도록, 그게 존 로버츠의 표잖아요. 이번에도 존 로버츠가 진보 쪽에 가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겁니다. 다만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지사도 그 교회에서의 25%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알아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인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위험한 때에 그 교인들 성가대 전부 나오라고 한 교회가 있고요. 성가대 나오지 말라고 한 교회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성가대가 가장 좀 위험하게 보여지는 그 그룹이기 때문에 소리 높여, 또 배에서부터 나는 소리로 노래를 크게 해, 입 크게 벌리고, 이게 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가장 중요한 나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연방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밤에
그 에이션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 그 라라 트럼프가 그 주도를 했어요. 라라 트럼프가 한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을 하나로 뭉치게 하려고 너무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대인 조 바이든 후보는 미국을 분열시키는데 온 힘을 다 쓰고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라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며느리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을 하나로 뭉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후보는 그 모든 다양한 커뮤니티를 분열시키고 있고 미국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반대로. 대통령의 며느리면서 캠페인에서 어떤 역할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라 트럼프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나왔죠. 일레인 차오 그 대만계 교통부 장관도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배경의 사람들을 다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들어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줬고 여러 가지 규제를 개혁을 해서 아시안 커뮤니티에 좋게 해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굉장히 강하게 방어했다. 뭐 이런 그 케어스 프로그램 같은 거, 돈 지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돼야지 된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와이프인 일레인 차오 연방 교통부 장관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힐이 인용한 보도를 보니까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과 2016년도에 에이션 아메리칸이 트럼프 대통령을 얼만큼 지지했는가 하는 것이 수치가 틀려서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도 18% 그리고 79% 힐러리 클린턴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는데 더 힐은 65% 27%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5%가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27%가 트럼프 대통령. 제가 어제 그 수치는 사실 조금 작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수치가 조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더 힐은 어디의 수치로 해서 이렇게 했을까 하고 봤더니 더 힐이 링크를 해놓은 곳으로 가봤더니 CNN의 그 당시에 그 출구 조사를 인용을 해서 더 힐은 27%대 65%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참고로 다 그 매체마다 달라요. 출구조사 결과가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일단 그 중국 문제도 복잡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스쳐가는 형태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그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다시 그동안 한동안 또 쓰지 않다가 우한 바이러스, 차이니즈 바이러스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그 에이션 아메리칸들을 겨냥한 그런 그 선거 캠페인을 한 것인데, 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했고요.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콩에서는 그 민주화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베이징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중국이 그 홍콩 그 보안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법을 만들기로 그 공산당은 거의 만장일치로 한 사람만 반대하고 뭐 2,700 몇 명이 찬성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리고 나니까 홍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드네 하기는 하지만 지금 홍콩을 어떠한 그 무역 특혜 같은 것을 없앤다고 했기 때문에 베이징과 똑같이 무슨 어떠한 그 무역 협상 같은 것에서 관세 부과 같은 것을 더 할 수도 있고 특혜 지위를 없앤다고 하면은 홍콩도 좀 나빠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베이징을 비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그 정치인 가운데서도 또 한쪽으로 사려 깊은 그런 정치인은 이러다가는 홍콩이 그 예전에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베를린처럼 될 수가 있다. 정말 이쪽 양쪽에 껴서 홍콩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중국이 쉽게 미국이 위협한다고 무릎 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의 그 보복을
그 대응 보복을 하게 될 테고요. 한동안 미국과 중국이 힘들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그 시위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그렇고, 그러면 시선을 대체적으로 지도자들이 이럴 때 외부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중국이 될지, 어느 나라가 될지, 노스 코리아가 될지, 이란이 될지, who knows 해서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는 대통령이 이제 다 보여주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도 관련해서 안전하다, 세계 지도자들이 올 정도로, 캐나다 총리 온다고 했고 G7 정상회담을 백악관에서 하기를 원하잖아요. 워싱턴, 또 프랑스 대통령도 오겠다고 했는데 앙겔라 머르켈이 오지 않는데, 뭐 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잖아요. EU 자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6월 달 그때도 한창일 거다, 내가 독일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은 과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머르켈은 과학적으로도 접근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뭐든지 다 거의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비난하잖아요. 무역 흑자고, 또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미국과 관련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가 또 러시아와 잘 지내는 건 비난해요. 독일이 가까우니까 그럼 미국에서 오일 사다 쓰겠어요? 독일 이렇게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사다 쓰겠죠? 그런 것은 엄청 비난을 하고, 또 뭐 나토에 그 예산 많이 안 넣는다고.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시작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방비를 너무 많이 쓸 수 없는 그런 제약도 일단 있고요. 그래서 또 앙겔라 머르켈 입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너무 독자적으로 한다, 일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에서도 탈퇴하고, 이란과의 핵 협상도 미국 혼자 한 거 아니지 않느냐, 뭐 러시아하고 유럽이랑 다 같이 한 것 아니냐, 그런 그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이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뭐 그런 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요즘 너무너무 힘든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내일 90살이래요. 영화배우. 뭐 영화배우로 출발했지만 감독을 나중엔 더 많이 했잖아요. 80세 뭐 이런 때, 뭐 몇 년 전에도 감독하고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아직도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는 그런 그 생일 파티에 팬이 아니래요. 그냥 간단하게 가족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생일 케이크나 자를까가 아니까 자를까. 1930년에 태어나서, 정말 30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20대 초반부터 70년 동안 50편의 영화를 만들고 출연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90세인데도 은퇴 안 한다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70세 넘었는데 나 80세가 됐는데 난 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지금 겪잖아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함께 겪었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버클리, 미네소타, 드모인에서 저렇게 우리와 다른 인종이긴 하지만 또 그 흑인이 민권 운동을 하고 많이 밟아서 죽임도 당하고 린칭 당하고 하면서 운동을 해서 이만큼 우리가 선거권도 갖고 소수인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으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90세가 됐는데도 언제예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메릴 스트립과 같이 찍었던 때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데 건강하세요. 하실 수 있는 한 건강하시고요. 손 깨끗이 씻으시고요. 마스크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어떠한 형태의 팩트 체크가 됐던 이번에 이런 지금 극박한 뉴스와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희신이었습니다.